네, 방금 강연 마친 장대익 가천대 스타트업 칼리지 석주 교수를 이번 대담의 모더레이터로 모시고 김경훈 구글 코리아 사장 그리고 최경희 소풍벤처스 파트너와 함께 초생존 기업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두 분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풍벤처스 최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글 코리아 사장 김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대익 교수님의 연구 발표 내용 가운데 초생존의 핵심이 진화력이고 진화력을 갖춘 대표적인 기업으로 바로 구글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구글은 어떻게 조직으로서 진화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김경훈 구글 코리아 사장에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 사례로 꼽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학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패널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학장님께서 이제 모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글이 지난 26년 동안 인터넷의 시대, 또 모바일의 시대, AI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을 리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모듈성이 큰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적응적 잠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자님 보여주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검색에서 시작을 했지만 안드로이드, 유튜브, 딥마인드 또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회들을 성공적으로 탐색해냈고 또 여기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열려있는 조직 문화가 가져다준 유연성이 큰 역할을 했고 또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강건성이 힘을 보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진화력 못지않게 초생존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회사가 처음 태동할 때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DNA입니다. 저는 구글에 2015년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 입사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또 지금도 구글을 경영하면서 제가 바이블처럼 여기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전 CEO였던 에릭 슈미트님, 이 자리에도 오셨었죠 사실. 그리고 프로덕트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였던 조나단 로젠버그라는 두 분의 걸출한 경영이 출간했던 How Google Works라는 책입니다.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2014년에 출반이 되었는데요. 이 책은 사실 내용을 보면 이 에릭과 조나단이 2002년경에 구글을 처음 만들어가면서 경험하고 고민했던 얘기들을 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20년이 넘은 아주 옛날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으로부터 우리는 구글이 시작될 때 이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DNA를 디자인해 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 저희가 만들었던 DNA는 아직도 구글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여러 가지 고민과 내용들이 나오지만 저는 구글이 초창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 DNA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DNA는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는 엄격한 채용 철학입니다. 저희 구글은 문제 해결과 혁신에 열정적이고 또 창의적인 그런 인재들을 고용하는 것을 최우선에 둡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스펙이라든지 이런 경험보다는 오히려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또 수평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채용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구글은 유명한 회사고 많은 분들이 일하고 싶어 하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이 철학을 저희가 작고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DNA는 Focus on the User, 즉 사용자에게 집중해야 한다라는 믿음입니다. 저희 회사에 여러 유명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구글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10가지 10 things we know to be true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거기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장이 바로 이 사용자에게 집중해라라는 문장입니다. 그만큼 저희는 사용자의 경험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뒤에 화면에도 저희가 최근에 시도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늘 혁신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과연 이 제품과 서비스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사용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제품과 서비스가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DNA는 창의적인 조직 문화입니다. 구글은 위험을 감수하고 또 끊임없이 실험하고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생각을 장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먼저 이런 행동들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직원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또 계속해서 이것들을 인정해주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는 많은 권한을 직원들한테 위임을 했고요. 그 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또 책임을 지게 하고 리더들은 그것들을 도와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뭐 여러 그 계층이나 계급, 직급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 뭐 예를 들면 상석과 하석이 뚜렷한 이런 회의실이나 임원 전용 뭐 주차장, 공간 이런 것들을 다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창조적인 문화가 결국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저희가 혁신을 주도하고 앞서 나가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의 이런 DNA들이 지난 26년 동안 저희 구글이 한결같이 전 세계의 정보를 체계화해서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게 한다라는 저희의 미션, 사명을 완수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멋진 회사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구글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해보면 이제 구글이 넥스트 다음으로 그러면 더 진화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 AI 에이전트가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합니다.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올 것이다. 구글도 여기에 막대한 뭐 연구 자금도 집어넣고 서비스화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그런 진화력의 관점에서 이런 구글의 투자와 노력이 구글의 미래, 또 더 나아가서 좀 큰 틀에서 빅테크 기업의 생태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조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는 AI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AI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저희 혼자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에서 얻었던 교훈들, 실패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와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그동안 AI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을 이미 2018년에 AI 원칙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의 경험이 저희 회사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고 이것들이 결국은 이 세계의 뭐 적응력과 또 그 유연성들을 강화하는 데 쓰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최경희 파트너님께 조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왜 뭐 저는 문학을 사랑하지만 문학을 뭐 즐기진 못하지만 그 톨스토이의 안나 까리네나에 보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그 파트너님은 진짜 수많은 스타트업에 그동안 엄청난 투자들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요. 성공한 기업과 실패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좀 차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처럼 흥하는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망하는 기업의 공통적인 다양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 뭐 특히 이제 오늘 성공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실패한 기업들의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회사는 초기 이제 기업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여 년간 많은 기업들에 투자를 좀 했는데 물론 모든 회사가 다 성공하면 투자자로서 참 좋겠지만 잘 안 되는 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공통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초기 투자사다 보니 저희가 되게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창업팀, 팀빌딩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내가 가고자 하는 산업 분야, 그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얼마나 이 창업팀이 잘 세팅돼서 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빌딩을 제대로 가지 못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부 환경이 굉장히 또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그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잘 적응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스타트업의 용어로는 이제 피버팅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이나 조건에 맞춰서 자기의 팀 비즈니스 모델 혹은 또 그 안에서 일하는 조직원들을 또 채용을 해가며 잘 맞춰가는 기업들은 그래도 생존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다음에 시장을 또 얼마나 마켓을 잘 읽는가에 대한 것들이 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생존 전략에 대한 고수들의 한마디씩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분들께 이제 질문을 드려봐야 되잖아요. 들어온 질문들을 제가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훈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구글 딥마인드가 AI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폴드를 개발한 성과로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기업이 노벨상을 받을 정도의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가능했다고 보시는지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AI가 우리 인류가 마주한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혼자서 절대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알파폴드라는 프로덕트도 그 단백질의 구조를 상당히 복잡한 단백질의 구조를 AI의 도움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는데 이걸 저희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많은 학계와 또 연구진과 의료진과 공유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노력들이 이번에 좋은 결과를 맺어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 AI가 이런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 학계에서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을 해서 이제 뭐 화학상 또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 분야에서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아주 전통적으로 산학 협력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것의 AI 시대 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공동체의 선에 기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들으면서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아픈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구글은 글래스도 그렇고 헬스 서비스도 그렇고 야심차게 추진했다가도 생각보다 결과가 아주 좋지 않으면 방향을 급작스럽게 선화한다거나 중단도 잘한다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크지는 않은가 보다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실패를 대하는 구글의 조직 문화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네. 적어주셨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앞서 학장님도 발표 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생태계에서도 계속 사라지는 종들이 있는 것처럼 기업들도 실패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정말 더 위대한 일들을 꿈꿀 때는 실패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내부에서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예측 그러면서도 포용성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열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최대한 데이터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저희가 건강하게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프로젝트가 잘못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의견을 내게 되고 그러면 책임지는 책임자는 그것들을 잘 경청하고 어려운 결정들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저희가 포스트 몰텀이라고 뭐 검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실패했는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것들을 문서화해서 남기죠. 그럼 이것이 언젠가는 더 좋은 프로젝트의 밑거름으로 쓰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가 피카사라는 그 사진 관리 앱이 있었어요. 뭐 프로그램 웹이었는데 정확하게는 거기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배운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저희 AI가 나왔을 때 구글 포토를 만들면서 많은 부분들을 적용을 했고 지금은 피카사 쓰시던 분들이 이제 구글 포토로 다 이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초생존 기업을 판별해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보통 이 기업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무엇으로 하게 됩니까? 판단 근거를 궁금해하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은 비법 공개. 비법 공개. 질문인데요. 사실 이게 이 초생존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비슷하게 초기 투자사들의 기업들을 보면 절반 이상이 그 망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 자체가 이 기업의 굉장히 좋은 부분 한두 가지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제가 아는 초기 투자사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 대학 4학년한테 이 회사에 투자 IR을 주더라도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100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자는 그 가운데 딱 한 가지를 보고 믿고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고 최근엔 데이터도 많이 나오지만 이건 뭐 개개인의 특징도 있을 거고 이 투자를 하시는
그다음에 투자하는 투자사에서 갖고 있는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회사와 저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좀 앞으로 크게 성장할 도메인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농업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기후 환경 문제의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해당 산업 분야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 기술이 뭐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일 수도 있고 로보틱스 관련된 기술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시장을 좀 타겟으로 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좀 오래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자와 창업팀 자체가 초기에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될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구글의 문화와 구글의 리더십도 스타트업이 사실 되게 선망하는 거의 바이블처럼 읽고 있는 책이거든요. 리더가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편이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크게 성장할 산업 분야를 선택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 영역에 함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필기를 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투자의 관점에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스타트업들 컨설팅하듯이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스타트업이라고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공유 오피스에서 뭐 20, 30대 되게 젊은 창업자들이 IT를 기반으로 뭐 으쌰으쌰 해가면서 이제 창업하는 밤을 꼴딱꼴딱 새가면서 뭔가 서비스를 론칭하거나 이런 일을 했던 거를 상상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구글의 딥마인드 이야기처럼 최근에는 조금 더 딥테크라고 하는 영역,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 과정이 좀 길고 그다음에 제조업 과정, 제조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스타트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공장이 필요하고 부지가 필요하고 또 전문 인력이 필요한 곳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위치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 일을 오랜 기간 하셨던 제조업 기반의 분들이 스타트업 방식으로 변화 혁신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정부에서도 지방시대 벤처펀드라고 하는 또 지역에 투자를 활성화하는 제안들을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뭐 인구 소멸의 이슈부터 산업의 활성화 등등으로 인해서 저는 향후 한 3년, 5년 정도는 굉장히 많은 투자 씬에서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서울의 IT 중심, 수도권 IT 중심으로 혁신했던 사례들을 어찌 보면 그들이 성공했던 방식을 그대로 또 차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차용하면서 급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진화력과 초생존의 개념을 중심으로 기업의 생존 전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대담이 우리 사회에 유익한 통찰을 제공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